네, 김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다양한 법조 사건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좀 새로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요즘에 법정에서 자주 버럭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재판장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불리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네. 법정에서 표정 변화도 별로 없고 네. 한마디도 지금 안 해서 저희가 뭐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했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버럭버럭 하느냐, 이제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이번 재판의 핵심은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그 반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의 이름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팩트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라든 라고 하든 아니면 반정부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블랙리스트로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버럭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좌파라는 게 뭡니까? 반정부 세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해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모철민 전 수석에게 증인이 생각하는 좌파가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모 전 수석의 반정부 세력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 변호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좌파 척결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반정부 단체라고 콕 집어서 언급한 적이 있느냐, 김 전 실장이 말한 건 좌파 단체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버럭 화를 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답답함의 발로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이제 의도된 거라고도 저는 생각돼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명확한 사실이나 자기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아니었었지만 형사 30부에서 재판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 정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그 일종의 이제 업무적 권한이나 이런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척결이라고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지 명확하거나 지칭한 것은 아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혐의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추궁하듯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판을 진행을 할 때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적 없고 콕 실명을 찝어서 얘기한 적도 없다라고 이제 저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는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러면 주로 어떻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저는 제가 이 사건을 하고 있었다면 유영하 변호사처럼 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소위 이제 소송에서 약간 작전 개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 거기에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공범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재판에서 그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럼 이 전 재판부와 무슨 과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일단 지금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실무진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해놓고 왜 이러느냐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가다 보면 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잘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실무진과 대통령을 분리시켜서 이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재판 중에 이 블랙리스트 부분만큼은 박 전 대통령이 벗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과는 다르게 증인들을 좀 몰아붙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위에서는 자 불건전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불온한 단체, 그다음에 불법 단체에는 자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는 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말을 함부로 했으니까 여긴 지원 끊어야겠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구체적인 지시, 구체적인 공모는 없다고 보는 거죠. 큰 틀에서 저런 영화에는 돈이 좀 지원되면 안 되는데 뭐 정도 한 얘기를 이 뒤에서 딱 알아듣고 이 누구 빼고 누구 단체는 돈 안 가고 하는 건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은 박 전 대통령 그냥 툭 던진 말일 뿐이고 블랙리스트는 당신들이 알아서 한 거잖아. 왜 이걸 대통령에 뒤집어 씌워? 라는 취지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 좀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증인들이 그렇게 불리하게 박 전 대통령이 떠넘기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선 버럭해야죠.
근데 분리 전략은 이해되는데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법정은 항상 조용하고 굉장히 근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럭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런 전략이 판사들이 볼 때 이른바 먹히기는 하나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뭐 네. 좋은 그런 감정을 주진 않겠지만 증인들한테 확실한 경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버럭한 것 때문에 오늘 나온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태도에 관련해서 재판부가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그닥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볼 만했던 거죠. 네. 자,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검찰 추가 이제 소환이 있는데 두 사람이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 출국 금지 조치까지 취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당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 시작이 됩니다. 내일 이제 일단 재판 시작되니까 공판 준비 기일이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사정 봤을 때 어쨌든 추가 혐의가 또 나왔잖아요. 네. 청와대 캐비넷 문건들이 추가로 나왔고 그걸 재판부에서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과연 이 두 사람의 형량이 올라가거나 또 법정에서 풀려난 조윤선 장관이 다시 구속되는 일은 없을까? 이것도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대 관심은 조윤선 전 장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유죄가 일단 인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게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통해 가지고 또 나와서 이 혐의가 또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의 협조적인 단체는 돈을 많이 지원해줘라. 예. 애국 무슨 단체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해줘라. 네. 애국 영화는 더 많이 지원해줘라. 예. 그래서 50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는데요. 이 관심은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개입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로 청와대 캐비넷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이른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이 나온 걸 보면은 조윤선 전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당시에 정무수석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당시의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조윤선 전 장관이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른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못하도록 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대처를 잘했다고 해서 칭찬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조윤선 전 장관이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화이트리스트까지 기소가 될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서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루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라고 불리는 B-1B 랜서가 괌에서 떠서 북한 쪽까지 깊숙이 날아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정확히는 북한 영공을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국제 공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해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비행했다고 하는데 그 공역이라는 것은 네. 어느 나라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영해가 아니라 밖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공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야간에 편대를 이루어서 북한 NLL을 넘었던 것은 이번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NLL을 넘어가서 굉장히 강력한 무력 시위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아마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LL을 넘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작전이 과거에 작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번 작전이 지난번까지의 B1B 전개하고 다른 점이 크게 예. 세 가지 정도가 세 있습니다. 가지. 첫 번째는 야간에 전개를 했다는 것이고요. 보통은 지금까지 주간에 전개해서 예. 강원도에 있는 필승 사격장에서 폭탄 투하 훈련을 하고 돌아갔는데 네. 이번엔 야간에 기습적으로 이런 전개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미군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과거에는 남한 상공에서 우리군 전투기들과 합류해서 훈련을 같이 했는데 우리군 전투기 없이 미군 전투기가 호위를 하는 식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격 편대군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공격 편대군이라는 것은 과거의 종래 그 B1B 전개는 B1B만 왔고 나머지 지원 전력, 예를 들어서 어모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군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F-15 전투기가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공중구비가 들어왔고요. 아. 조기 경보기가 들어왔고요. 헬기가 들어왔습니다. 몇 대가 뜬 거예요? 10대 이상이 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렇다는 것은 B1B 폭격기가 2대가 떴고 F-15 전투기가 6대가 떴고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데 나머지 이 지원기 세력
공중급유기와 헬기와 수송기가 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기에는 유사시 작전했다가 이 폭격기나 전투기가 추락했을 경우에 네. 조종사를 구출하는 구출 요원들, 레스큐 팀이라고 하죠. 그 팀 인원들이 탑승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송기에는 폭격기가 표적을 폭격하고 나서 군사용어 BDA, 전투 피해 판정이라고 하는데 타겟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특수부대가 탑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중급유기는 헬기와 이 폭격기들이 장거리를 비행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료를 공중에서 다시 급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즉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이러한 공격 편대군을 구성해서 북한 근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무력 시위가 칼자루만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실제로 칼을 빼서 김정은의 목 근처까지 갖다 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볼 때 평양은 서쪽에 있고 원산은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원산 거의 근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의미가 아무래도 서쪽은 중국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뜨기가 어려울 것이고 동해상으로 그래서 떴을 텐데 원산 북은 바깥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거기까지 비행기가 올라갔다는 것은 평양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로 기종만 바뀌었다면은 실제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인데 예. 이번에 약간 좀 톤다운을 해서 B1B는 아마 제주도 상공에서부터 그 북한 공군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B1B는 괌에서 날아오는 이런 동선들이 한국에 들어오거나 일본을 지날 때 이미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SA-5라는 지대공 미사일이 원산 근처에 있는데 그 미사일의 레이더가 가동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대응이 가능한데 만약에 미국이 정말 공격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그 B2하고 F-22 같이 탐지가 되지 않는 자산으로 이러한 무력 시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작전이 그 크롬돔이라는 그 작전의 유형으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정명이 크롬돔이에요. 과거에 냉전 시대 때 있었던 것인데 과거에 그 미국과 소련 양쪽이 전략 폭격기에다가 수소 폭탄을 탑재하고 상대방의 국가 그 영해 밖에서 초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핵공격을 가하는 그런 작전인데 이번에 B1B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2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건데 이 B1 이 상태로도 B1B로 구성된 이 편대군만으로도 15분이면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유사시 만약에 너희가 도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속 초계하고 있는 폭격기가 있으니까 도발하면 곧바로 타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라고 볼 수 굳이 있습니다. 평양 상공까지 바로 위에 뜨지 않더라도 아까 어제 훈련했던 연습했던 실전처럼 연습했던 그 공해상에서 미사일을 쏘면 평양에 있는 김정은의 그 지휘소나 이런 것을 타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B1B에는 과거에 미국과 소련의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장거리 미사일은 탑재가 안 되고요. 여기서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미사일이 37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제짐이라는 미사일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공해상 200km 밖에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평양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타격을 할 수는 없는데 B1B는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즉 이번에 비행했던 그 상공에서 평양까지 15분이면 전개가 가능한 그 폭격기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바로 때릴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고 볼 수 있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이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종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밀을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 네, 지금 우리는 말싸움으로 치부하고 싶습니다만 저러다 혹시 자칫 한쪽에서 삐끗해서 버튼을 잘못 누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전개될까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준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높은 수위의 그 말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지금 뒤로는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모두 전쟁이라는 것은 이번에 미국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이 발발하면 핵전쟁이 될 것이고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에 너무 파멸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지금 우리가 그 치킨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약간 겁을 먹고서 여기서 드랍을 해버리면은 지는 경우인데 양쪽 모두 극한까지 이런 긴장을 조성을 해서 내부적인 어떤 결속도 도모하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계속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러한 것이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져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 우리 국민들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일 시작이 됩니다. 내일 이제 일단 재판 시작되니까 공판 준비 기일이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사정 봤을 때 어쨌든 추가 혐의가 또 나왔잖아요. 네. 청와대 캐비넷 문건들이 추가로 나왔고 그걸 재판부에서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과연 이 두 사람의 형량이 올라가거나 또 법정에서 풀려난 조윤선 장관이 다시 구속되는 일은 없을까? 이것도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대 관심은 조윤선 전 장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유죄가 일단 인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게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통해 가지고 또 나와서 이 혐의가 또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의 협조적인 단체는 돈을 많이 지원해줘라. 예. 애국 무슨 단체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해줘라. 네. 애국 영화는 더 많이 지원해줘라. 예. 그래서 50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는데요. 이 관심은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개입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로 청와대 캐비넷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이른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이 나온 걸 보면은 조윤선 전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당시에 정무수석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당시의 비서관들이나 공모는 없다고 보는 거죠. 큰 틀에서 저런 영화에는 돈이 좀 지원되면 안 되는데 뭐 정도 한 얘기를 예. 이 뒤에서 딱 알아듣고 이게 누구 빼고 누구 단체는 돈 안 가고 하는 건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은 박 전 대통령 그냥 툭 던진 말일 뿐이고 블랙리스트는 당신들이 알아서 한 거잖아. 왜 이걸 대통령에 뒤집어 씌워? 라는 취지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이 박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증인들이 그렇게 불리하게 박 전 대통령이 떠넘기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선 버럭해야죠. 근데 분리 전략은 이해되는데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법정은 항상 조용하고 굉장히 근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럭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런 전략이 판사들이 볼 때 이른바 먹히기는 하나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뭐 네. 좋은 그런 감정을 주진 않겠지만 증인들한테 확실한 경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버럭한 것 때문에 오늘 나온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태도에 관련해서 재판부가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그닥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볼 만했던 거죠. 네. 자,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검찰 추가 이제 소환이 있는데 두 사람이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 출국 금지 조치까지 취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당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 네, 김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다양한 뭐 법조 사건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좀 새로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요즘에 법정에서 자주 버럭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재판장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불리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네. 법정에서 표정 변화도 별로 없고 네. 한마디도 지금 안 해서 저희가 뭐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했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버럭버럭 하느냐 이제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이번 재판의 핵심은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그 반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의 이름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팩트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라든 라고 하든 아니면 반정부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블랙리스트로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버럭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좌파라는 게 뭡니까? 반정부 세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해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의도로 얘기한 적 없고 콕 실명을 찝어서 얘기한 적도 없다라고 이제 저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나는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러면 주로 어떻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저는 제가 이 사건을 하고 있었어도 아마 유영하 변호사처럼 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내셨을 거라고. 전형적인 네. 소위 이제 소송에서 약간 작전 개념인데 조금 전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거기에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공범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재판에서 그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럼 이 전 재판부와 무슨 과정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일단 좀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실무진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해놓고 왜 이러느냐 이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가다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은 잘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실무진과 대통령을 분리시켜서 이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재판이 이 블랙리스트 부분만큼은 박 전 대통령이 벗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과는 다르게 증인들을 좀 몰아붙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위에서는 자 불건전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불온한 단체, 그다음에 불법 단체에는 자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는 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말을 함부로 했으니까 여긴 지원 끊어야겠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렇죠.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구체적인 지시, 구체적인 모철민 전 수석에게 증인이 생각하는 좌파가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모 전 수석의 반정부 세력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 변호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좌파 척결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반정부 단체라고 콕 집어서 언급한 적이 있느냐? 김 전 실장이 말한 건 좌파 단체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버럭 화를 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답답함의 발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일종의 이제 의도된 거라고도 저는 생각돼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명확한 사실이나 자기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아니었었지만 형사 30부에서 재판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 네. 정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그 일종의 이제 업무적 권한이나 이런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척결이라고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지 명확하거나 지칭한 것은 아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혐의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추궁하듯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판을 진행을 할 때 나는 그런